예, 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양당의 상황을 좀 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간단하게 짚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사실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재표결해서 부결되면서 이제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다시 발의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김 여사 관련된 다른 어떤 의혹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한 법안인데, 근데 사실 이게 21대 국회 그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발의했는지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 좀 최성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한마디로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게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아주 스피디하게 처리가 안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엄청나게 긴 시간이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회는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다뤄지기조차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2위해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1대 회기 중에는 처리 불가능한 건데 개인적 차원에서 이거는 발의한 거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 변호사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재표결 때 이제 부결되고 나서 21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같은 법안을 또 못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권인숙 의원이 발의를 한 걸 가만히 보면 예. 과거에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허위 경력, 그리고 예,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할 때 뭐 특혜 비리, 예. 요 내용에다가 두 개를 더 보탰어요. 양평 고속도로 특혜, 그리고 이른바 명품 가방 의혹. 이제 요걸 보태가지고 새로운 그 특검 법안으로 딱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특검법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형 비리여야 되고, 예. 또 하나는 특검법은 지금까지 관리상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여당이 반발하는 것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미 13년 전의 일이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이걸 왜 다시 끌어냈느냐? 권인숙 의원이 왜 끌어냈느냐? 쉽게 말하면 이 총선 정부에서 하나의 이슈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작년 12월 초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 부인 리스크 이 이슈화가 많이 돼가지고 검색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검색어 순위를 쭉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뭘 차지했느냐? 이른바 비명 행사가 차지를 한 겁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비명 행사 뭐 이런 내용이 공천 대란 이 내용이 엄청나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대통령 부인 리스크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이건 뭐 사실 국회를 통과 못 한다는 것은 명약 관한 내용인데 네. 이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끌 이슈가 될 것이냐?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인숙 여사를 권인숙 의원을 비롯해서 이 의원들 11분이든가 뭐 그렇던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22대 국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포함해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다시 발의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당 차원에서도 그런 뭐 측면이 있다. 원내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 뭐 권인숙 의원 개인이 발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원내에서 논의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당 차원에서 이것을 제2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려고 하는데 이건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면 최소 10개월 이상 걸리는 건데 그걸 2달 남짓한 국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이것을 발의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거 안 되는 거를 또 한다. 그래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 맞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다음 주제로 일단 아니, 제가 한 말씀 딱 드릴게요. 예, 간단히 오히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예. 또 다른 이 상특검을 주장할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나옵니다. 뭔가 하면 이왕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그 이슈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가령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들 특검 법안 우리가 발의하겠다. 그 왜 그 지금 옥갑하고 장신구가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그걸 대통령 기록물로 다 집어넣어 버리냐. 다시 말하면 왜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등등등 해서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죠. 앞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 5주간의 지지율 추이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월 첫 주에서 셋째 주까지 지지율 격차 계속 줄어들다가 넷째 주에 역전이 됐고요. 이번 주 월요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7.6%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으로 진행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최석님께 먼저 여쭤보죠. 사실 이제 그야말로 민주당 그 지지율 좀 비상이다. 이렇게 좀 언론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지지율을 좀 제고하는 방안을 좀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걸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실제로 이재명 대표 그런 지시를 했는지는 뭐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한 달에 사실은 요동친 거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한 달 전 기준으로 보면 12%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6% 이상 올라가고 민주당은 6% 이상 내려오고 이게 이제 한 달 사이의 일로 보기에는 정말로 요동쳤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은 당일시기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뭐 콘크리트 붙이듯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추이를 보는 건데 예. 단기간 이 추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하강하고 빠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원인이 저도 뭐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선 한 2달 정도 남기고 예. 60일에서 30일 사이에 그 간격에서 그 앞전 지지율 추이가 어떻다 하더라도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태도, 언어, 자세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게 2012년 선거 때 민주당 압승이 결론은 민주당 패배로 끝났고 16년도에 새누리당 압승이 거꾸로 결과가 나왔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뭐가 작용했을까요? 역시 이제 공천이라고 봅니다. 그게 공천하고 소위 말해서 언어, 막말 이런 게 이제 그 60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제 강하게 표심을 자극을 하는 건데요. 그게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전 변호사님은 일단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지지층 어떤 지지층들이 주로 많이 좀 움직였다고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 뭐 리얼미터도 그렇지만 이 리얼미터는 ARS 조사입니다. 그리고 가령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갤럽이라든가 MBS 지표조사 이런 걸 대부분 보면 한 달 전에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완전 바닥을 치고 부정 평가가 63%까지 치솟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전이 이루어져서 지금 추세가 한 달째 계속 국민의힘 쪽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면접조사든 ARS 조사든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쪽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추세가 지금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거의 많은 언론들이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공천 파동이다. 그런데 저는 공천 파동이라기보다 이건 사천 파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천 파동이라니까 마치 공천에 무슨 공천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천을 하니까 이렇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천이 아니라 밀실에서 한 사천 사당화 때문에 국민들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과거처럼 국민들이 이 정치에 뭐 무심해서 그냥 그 투표장에서 후보자 명단을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공천을 받았는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아마 서구 선진 민주정에 비해서 정말 못지않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이게 무슨 공천이냐, 이게 사천 아니냐, 이재명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에서는 져도 좋다 이런 의도 아니냐. 그런 게 지금 신문에 그대로 분석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리스크 같은 것도 잠복을 해버리고 이게 사당화, 사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단어들이 검색어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연스럽죠. 민주당 지지도는 계속 추락을 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민생의 행보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방방곡곡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 지역은 뭐가 필요하다. 이 지역은 뭐가 필요하다. 립 서비스라도 무슨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면접조사에서 마의 40%대를 넘어서서 안착이 되고 이게 부정평가와 차이가 5% 정도로 줄어든다면 이 면접조사에서 말입니다. 줄어든다면 아마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천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전략 공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하면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관련 발언을 해서 또 공방이 이어졌는데 잠시 듣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험결 없는 현역 의원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갑자기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한 후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재판을 앞둔 김혜경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 아니냐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권양엽 후보는 당의 당직자로 23년을 훨씬 넘게 있었고요. 김혜경 여사 비서라서 사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법적 조치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성 공천을 맞추는 과정 그리고 경쟁력이 아주 있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공천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 국민의힘이 사실 어제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늘도 공방이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저는 이 문제는요 아주 심플한 문제예요. 4년 전에도 민주당은 여성 전략 공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민주당 제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지금 권양엽 후보가 여성 전략지로 단수 공천된 지역도 그때도 후보 지역으로 들어갔었던 때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고요. 좀 여당의 그 비판이 과하다고 보십니까? 과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여당도 시스템 공천 아니거든요. 여당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관리를 좀 야당에 비해서는 조용하게 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분리수거도 안 난 자탕 공천이에요. 현역 의원 대거 공천했잖아요. 다시 교체율 역대 최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높아져요. 그래서 노쇠한 공천이 돼버리고요. 그게 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범죄자들을요. 그것도 오래된 범죄도 아니고 최근 범죄자들을 사면시켜서 보내거나. 그다음에 최상병 그 사망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수사단 문제도 그때 국방차관이나 안보실장도 다 단수 공천하고 그래서 또 이제 탄핵에 박근혜 탄핵에 이제 변호사였던 유형아 그다음에 누굽니까? 도태우 이 변호사 이분들도 다 단수 공천 받고 그래서 완전히 분리수거도 안 된 자탕 공천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 전략 공천까지 여당의 원내대표가 다른 당의 문제를 근거도 없이 저렇게 하는 거는 매우 저거는 지나치다고 봐요. 반면에 민주당은 예.
알겠습니다. 저런 공천, 지금 제가 지적한 여당의 공천이 국민적인 지적과 공분을 살만한 공천인데도 스스로들이 이제 공천의 파열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대로 지적하고 공격해야 될 것도 민주당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당은 공격까지 그냥 받고 있는 너무 거다? 지나치게 다른 당의 당연한 공천도 물고 늘어지는 이런 이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권양엽 전 비서관 공천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제 아니, 국민의힘 공천 좀 비판을 또 좀 더 많이 글쎄, 해주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그 길게 말씀 못 드리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잡탕 공천이다 이러는데 사실요, 우리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통합 공천입니다. 지금 가령 범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그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도태우 변호사 같으면요, 도태우 변호사가 걸어온 길들,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나는 제대로 된 정통 보수다, 그렇게 봅니다. 나 유영하 변호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도태우 변호사 그 내용은 내가 읽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가령 박 대통령을 변호했다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공천을 잡탕 공천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현역인 임병헌을 물리치고 이번에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고 또 하나 후보자 자질 얘기하고 지금 정관문제 얘기하는데요. 그거 민주당 공천 놔놓고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후보자 자질 얘기하면요, 지금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재명 대표가 기준이 됐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탈락이 많고 컷오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천 아니냐 하는, 밀실 공천 아니냐, 이런 친명만 공천해 주는 것 아니냐.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친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권양엽 전 비서관 공천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범죄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하더라도 박근혜 재판이 얼마나 돼요? 아니, 이 대표 공직선거법 문제는 별개의 재판부터 문제고, 배임 뇌물 같은 발임치 범죄 잡범들 수준이잖아요. 얘기는 지난번에도 그런 하셨고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자꾸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자질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합니다. 국민의힘 제가- 공천을 저희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니까요. 예, 그때 예. 좀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정 변호사님께서 예. 좀 정리를 해주세요. 권양엽 전 비서관 공천한 건 어떻게 보시는지만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권양엽 공천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이 쩍 버려지는 공천이다. 그리고 사천이 끝판왕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김혜경 대통령 부인의 그 수행을 했습니다. 이른바 수행 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그 대통령 부인 거기에 아마 부실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가지고 여성 전략 특구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초선 의원 서동용 의원이 별다른 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내가 무슨 돈을 300만 원짜리 돈을 받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뭐 다른 비리가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뭐 의원 평가 하위 20%를 들지도 않았는데 나를 컷오프를 시키고 이 난리를 치느냐 이건데, 지금 그러면 그 왜 여성 전략 특구가 되느냐? 지금 민주당 변명은 그렇습니다. 전남에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여성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 것도 없다. 그래서 전남에 여성 특구를 두겠다. 글쎄요,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여성 특구를 느닷없이 순천 광양 곡성 지역을 정해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 권향엽이라고는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생소한 분을 갑자기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사회에서 뭐 엄청난 이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해서 국민들이 널리 알고 있는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직으로 쭉 컸고, 그리고 당에 있어서 실세들 주변에 늘 떠돌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부인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걸 두고 우리가 공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경선이라도 보십니다. 해야죠. 경선이라도. 광주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3대1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밀린 사람을 공천을 주고 이기고는 사람을 컷오프를 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입이 쭉 버려지는 공천 사천 아니냐. 그래서 사천이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드려도 하시죠. 될까요? 예. 권양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지금 김혜경 여사를 10만 원 이 의원 수행한 사람들 짬뽕값을 배모 당시 그 김혜경 여사 일을 봤던
일단 기소는 그 건으로 됐죠. 배모 씨 그것을 하여튼 100여 번 압수수색하고 다 해가지고 10만 4천 원으로 기소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집사라고 하거든요. 배모 씨 같은 경우는. 근데 권양엽 후보는 오랜 당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경선에 나가서 떨어졌던 사람이고요. 이재명 대표 사모님하고는 큰 인연이 없어요.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모든 국회의원, 모든 당직자들이 전부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통적인 집사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갈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여성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민주당이 될 만한 지역에 여성을 어느 지역을 전략 공천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에 왜 현역 의원 멸정한 사람을 파내고 근리했느냐. 당선 가능한 지역 중에 전략 공천을 여성에게 주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지역 잘 유권자들이 들었습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략 공천 자체를 그런 제도를 두면은 안 되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시죠. 국민의힘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전략 주십시오. 공천에도 다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저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만났는데 그 만나면서 한 얘기 저희가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 보면서 좀 여쭤보죠. 예,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국 대표가 협력해야 총선에서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러니까 협력 그리고 또 힘을 합치자. 여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 조국 혁신당이 생기기 전에는 조국 혁신당과 뭐 연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3지대만 딱 따로 떼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조국 신당이에요. 이 조국 신당이 아니죠.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 신당이라는 것 성립이 안 된다 이러니까 획자를 하나 집어넣는데 조국 혁신당이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관측자들이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비례대표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내 뒤 후순위가 다시 이어서서 윤정보가 사오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전 세계 아마 전례 없는 일이에요. 항소심까지 징역 2년이 선고가 받고 대부분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징역 2년이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로는 뭐 99%인데 이런 분이 지금 정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뭐 국민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는 거리를 좀 두고 있다가 조국 이 교수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왜 이 조국 혁신당을 만들려 하느냐. 내가 이런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과거처럼 의원을 위장 탈당을 시켜가지고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농간을 부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신들은 합당을 하지 않고 앞으로 민주당과도 합당을 하지 않고 민주당과 협력을 하는 그러한 당으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사람도 역시 우리 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뭐 같은 편이고 뭐 조국이 친문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천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친명과 친문의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조국을 가까이 함으로써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거리를 그렇게 멀리하는 것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처리를 두고 지금 친문과 봉식적으로 친문이 싸우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양상과 갈라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갑자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 탈당하지 않는다,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조국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친문과 역시 친명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는 같이 쉽게 말해 2인 3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조국 혁신당하고는 민주당이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겠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실질적인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로만 놓고 보면은 예. 큰 차이는 없어요. 우호적으로 가나 혹은 그런 이제 우호적인 모습을 안 보이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5% 이상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 정당으로 지지를 받아야 한 7석 정도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한 20% 이상 한 받아야 이제 10석을 넘기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우호적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막 요동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외형적으로 정치적 파이를 좀 키운다 이런 이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연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내키지 안 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진짜로 왜 내키지 바뀌었나?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때? 저는 실제로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도 공개적으로 있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들 발언도 있었고요. 그럼 지금 상황이 바뀐 겁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뀐 그게 겁니까? 이제 일례로 당내 통합에 조금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공천 이 일종의 이제 파동에 가까운 공천 문제가 이제 제일 크게 작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안에서의 사실은 통합에 실패하고 당 바깥에서 찾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저렇게 만들질 않았나 하는 거 하나하고 예. 의외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삼지대 그것도 다른 신당들보다 높게 나오더라고요. 각종 상당히 조사에서. 높은 거고요. 예. 특히 비례정당으로서의 그 지지율은 훨씬 더 높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대적 내지는 비우호적 관계보다는 정치적 이제 득이 좀 되니까 좀 입장을 조금 선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여러 보류지들이 아직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당에서 결정을 못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오늘 몇 군데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국민 추천제를 하지 않겠느냐 이 지역들이 그렇게 거론됐던 지역 중에서도 이제 하나가 이제 서울 서초을이었는데 그 이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로 이제 단수 공천을 했고요. 박성준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되면서 대신에 경기 부천 을로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오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국민 추천제를 할지 말지 좀 이렇게 후보지로 거론됐던 것 중에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조금 최근에 좀 이 상황은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좀 막판에 정리를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만 이 국민 추천제 혹은 그 뭐 국민이 하여튼 건의를 해서 후보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우리 예. 국민들 중에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민 추천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나 없다고 봐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예. 대구 달서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예. 유영하 변호사로 이제 예, 확정을 예. 하면서 대구 지역에서도 혹시 국민 추천제 하는 거 아니야? 이랬던 지역도 좀 예. 줄었어요 지금. 그래서 가령 지금 서초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서초울에 이 신동욱 앵커가 서초울 후보로 왔고 박성중은 그 서초구청장을 지내면서 예.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됐던 분인데 박성중 아마 의원이 거기 나름대로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공천관리위원장 같았으면 당장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신동욱이가 왔으면 이 스타성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얼굴을 대중에게 많이 알린 사람이니까 가령 부천을에 후보가 없다.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이 신동욱을 부천을에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박성중은 그대로 아마 서초을에 하면 되고 다시 공천하겠습니다. 아마 경선을 해도 그렇게 박성중이 이길 테니까 그랬을 텐데 경선을 하면 박성중이 이길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박성중을 컷오프를 해갖고 당신 부천을로 가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느닷없이 신동욱 앵커를 아주 편한 안방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입한 효과는 무엇이냐? 난 영입한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봐요. 영입한 효과를 보려면 오히려 뭔가 그러된 게 아니냐. 그리고 국민 추천제 같으면 문자 그대로 뭐 포스터를 만들든지 인터넷으로 제대로 선전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그 어떤 지역을 미리 안내를 하고 그 지역에 어떻게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저도 몰라요. 제가 모를 정도니까 국민 추천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미뤄왔던 그
몇몇 지역 중에서 오늘 아까 지금 말씀 나눴던 서울 서초, 을, 대구 달서갑 오늘 공천 결정이 됐거든요. 국민의힘 오늘 추가 발표된 내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민주당이 매우 아쉬운 것이 공천 소리가 그냥 진동을 하니까 국민의힘 공천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아마 역대 최악일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을 했고 집권당은 사실은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설득하고 혹은 꿇어앉히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상대적으로 야당에 비해서는 훨씬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유감없이 발의가 된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형편없어요. 그다음에 국민추천제 같은 경우도 뭘 준비하고 뭘 알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인스턴트 제안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뜬금없기도 하고 5곳인가 발표를 했다가 결국 한 2-3 군데로 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명분은 뭐 청년 등 뭐 등을 발굴이 위해서 청년 전략 공천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하고 낫죠. 그래서 생색내기 면피용 쇼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뜯어보면은 사실 아까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요. 뭐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칭송할 만한 분일지는 몰라도 부정선거였다고 이거 앞장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공천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사면시켜서 국정원 차장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그때 같이 했던 그 경찰 댓글 조작 사건 이분도 사면시켜갖고 또 내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돈 받았다고 하는 정우택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또 정리해 주시죠. 예. 그다음에 1심 판결에 유죄를 받았는데 본인이 항소 포기하고 이거 사면시켜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잡탕 쓰레기 공천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자당의 이런 이제 통합 공천을 못하고 소리가 진동하다 보니까 이 형편없는 공천이나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적도 못하고 싸우다 보니까 더 기울어져 버린 거죠. 예,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한마디만 더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30초. 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과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죠. 자기들 공천은 흐르는 물소리를 소음이라고 한다. 근데 저쪽은 고인물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기로는요. 저는 그 말에는 동의 못해요.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진단에 대해서. 정리는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한 객관적으로 말씀만 듣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의 가령 정과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들 비행들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우리 최 의원 하시는 말씀은 자신들이 반성해야 될 말을 남의 당에다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자,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힘의 귀책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지역은 후보 내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공천하는 거 보면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바로 사면시켜가지고 지금 공천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좀 얘기가 좀 그래서 너무 국힘 좀 공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자체를 되니까 지정하지 제가 오늘 못하는 참겠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좀 정리하시죠. 통탄스러울 정도로. 다음 주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눈 걸로 하시죠. 벌써 예. 이름만 한 3개가 나오는데 예, 참겠습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